5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벌겠다. 꼭 이런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확보를 하고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서 하던 정상회의에 추가적으로 역외 강대국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회의가 되는데 이게 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아세안 정상들하고 만나서 어떤 그 각종 이슈 협력 사안을 다룬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고 이 회의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국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 호주 다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정상이 우리나라가 참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동아시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인태 지역이죠. 영내 주요 외교, 안보, 경제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세안 플러스 3, 그 다음에 EAS 회의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북한도 굉장히 중요한 안보 이슈입니다. 북한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안 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세안 10개국, 동티모르가 지금 가입을 해서 11개국이 되는데 아세안 10개국 전체의 무역이 작년에 총액이 2천억 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의 2위 중국 다음이었고 그래서 아세안이 시장으로서의 이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이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요 수출 시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 현대,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아세안에 많이 진출했고요. 지금 아세안에 진출한 이 등록된 공식 법인 수가 2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국법인,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한국법인, 한국 기업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수출입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민을 가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이 베트남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만드는 스마트폰의 절반이 베트남에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삼성이 베트남 수출의 20%가 넘고 GDP의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이 베트남을 비롯해가지고 이 동남아가 경제적 비중이 작았거든요. 지난 한 30년 사이에 동남아 지역이 차지하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수출이나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장 확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세안은 이 경제 성장률이 높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경제 발전 수준이 아세안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GDP가 4,000달러예요. 1인당 GDP가 4,000달러라는 건 뭐냐면 향후의 경제 성장 가능성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들 인컴 트랩에 지금 있거든요. 중국 GDP는 10,000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세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으로서의 요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투자하고 수출 수입하는 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부 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기업 활동, 수출 활동, 투자 이런 걸 원활하기 위해서 FTA를 맺는다든지 무슨 규제를 없앤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이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야지 우리 기업에 대해서 그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해주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외교관계, 우호적인 외교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개발 격차가 좀 있어요. 어떤 나라는 수준이 높고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 사정이 다른데 거기에 맞게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발전 경험을 전수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으로 그런 규제라든지 우호적인 대우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소위 얘기하는 investment climate,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공급망 확보인데 좀 필리핀 같은 경우는 니켈이나 코발트인가요? 그 광물 자원이 많습니다. 동남아 지역 전체가 그렇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보면 현대 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전기 자동차 공장을 줬어요. 네. 일부가 지금 가동을 해가지고 완제품이 지금 생산이 돼가지고 동남아 지역에 수출이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니켈이라든지 광물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급망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동남아 지역은 굉장히 유망한 협력 파트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안정화, 안정적인 제조업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도 포텐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분야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한 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차 산업 분야, 디지털, 스마트, AI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동남아 국가들이 동남아 국가들이 그런 분야에 조금 기업 스타트업이나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한 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 보면 5개인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2028년까지 한 4천만 불 정도 우리가 ODA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정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역 투자보다는 ODA를 통해가지고, 개발 협력을 통해가지고, 뭔가 이 수원국에 지원해주고, 필요한 걸 해주고, 수원국의 니즈에 맞는 개발 협력을 해서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외자를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부산 엑스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개별적 양자 정상회담을 한 20개 이상 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물론 양자적으로 협력 사안도 있지만 또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사우디하고 이탈리아하고 3자 구도인데 국가적 지지를 좀 예, 그렇죠. 아세안 국가들한테도 좀 지지 교섭, 외교적인 교섭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다차원적인 거죠. 하나 단독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남방 정책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 분야, 무역, 투자, 그 다음에 개발 협력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지금 GDP 세계 10위가 됐어요. 그래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 있는 국가가 됐는데 신남방 정책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하고 관련된 무역 투자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ODA 개발 협력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부 예산으로 ODA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부분만 집중했지. 예를 들어 가지고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 문제, 남중국해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침묵 외교를 했어요. 그래서 영내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세안에 특화된 정책인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아세안과 하던 무역 투자, 경제 교류를 더 심화를 시키고 특히 이 아세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들, 디지털, 스마트, 에너지 전환,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거 있죠. AI 같은 거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공해 줘가지고 조금 더 이 지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우리 기업들 진출이라든지 시장을 더 어떤 그 수출 시장으로서 더 키우는 것과 동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세안 지역의 이 안보 문제, 지역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영내 책임 있는 국가로서 목소리를 내자는 거죠. 그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에 물대포도 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남아 국가들 특히 그 남중국해 당사국들 베트남이나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 해양법 집행 관련해서 퇴역 함정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능력 배양 이런 것도 하나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 하던 경제 중심의 아세안과의 교류를 좀 더 폭을 넓혀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제, 무역, 투자, 안보, 방산 다 포괄해서 전면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세안이 중요하니까. 내년 2024년이 한아세안 수교 관계가 아니고 대화 상대국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89년도에 맺었는데 그거 35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아세안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게 이제 기존에는 그냥 대화상. 기존에는 이제 포괄적 대화 상대국. 예, 이제는 이걸 넓히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아세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가가 가지고 협력 분야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외교라고 하는 건 주고받기식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주고받기긴 한데 그런 것도 중요해요. 특히 아세안하고 한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세안에 접근할 때 어떤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냐면 아세안은 대부분 개도국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지금 보면 경제 경제 발전 단계나 기술 수준도 물론이고 한류라는 거 있잖아요. 한국 드라마나 뭐 K-팝 같은 경우 동남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한국의 그 소프트 파워가 영향력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아세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배우고 싶고 어떤 따라하고 싶은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기 거래적인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경험을 전수해주고 뭔가 좀 그 사람들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개발 격차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데 대해서 우리가 선발 개도국으로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우리 기업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동남아하고 우리나라의 교류라든지 하면 더 크게 우리한테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